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대권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적 쇄신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임명지표 인적 쇄신에 제동이 좀 걸렸는데요. 어제 전국 상임위가 무산이 되면서 비대위 구성에도 좀 차질이 생겼고 또 서청원 의원과 임명진 위원장 계속해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데 좀 쉽게 내용이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만간 며칠 내에 수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일종의 명분과 정치라는 건 일종의 명분과 세력인데 네. 명분과 세력이 이렇게 일치해서 한쪽으로 힘이 몰아가야 이게 딱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일종의 새누리당 쇄신과 개혁이라는 명분은 임명진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세력도 상당히 이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어제 간발의 차로 어저께 그 전국 상임 전국위원 51명 가운데 과반수 26명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4명이 했으니까 그게 간발의 차로 모자란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박들도 많이 세력이 분화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현재 그 친박계의 자장으로 알려졌던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서청원 의원 그 사모님까지 나서가지고 보좌진뿐만 아니라 사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참석하지 말라 막 이런 상황이어서 예. 사실 그 사람들 도움받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개혁을 지지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참석하기는 좀 최소한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당장 이러한 상황이어서 조금 시간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상임 전국위를 소집하든지 예. 또 어떤 여러 가지 타협이 있든지 할 거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내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 위원장과 친박 핵심 의원들 누가 남든 간에 결국은 상처밖에 남는 것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되겠죠. 이미 이제 상처가 날 대로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당의 일입니다만 요즘 새누리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친박의 제2선 후퇴 내지 인적 청산 문제가 지난번 그 이른바 탈당파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것이 관철이 안 돼서 일단 탈당을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임명진 위원장을 모셨다고 한다면 임명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들어왔을 때는 새누리당의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정체성과 풍토를 인정하고 들어왔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른바 비유로 하자면은 새누리당은 일종의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민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이른바 무리한 그 추진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새누리당이 1차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그 임명진 위원장께서 당초에 아마 그 친박들에 대한 인적 청산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에 가실 것이 아니라 그 소위 이른바 비박 신당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어떤 노선을 잘못 택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더욱더 새누리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당연히 저는 친박들이 지난번 동료 의원들이 탈당하는 것을 불사하고도 남아 있었는데 예. 그 임명진 위원장께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나가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순수인이 나갈 대상들은 아니지 않는가. 결국은 양자가 상처뿐인 패배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제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청원 의원 등이 이제 물러나 탈당을 하지 않으면 내일까지 이제 임명진 위원장도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자기 집사람이 보따리를 싸라 그런다라고 짐 싸고 예. 나오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임명진 위원장이 어떻든 경실련에서 제명까지 당하고 여기까지 와서 맡은 상황에서 내일 당장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더 강력하게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그다음에 상임 전국위를 다시 하더라도 아마 정족수 같은 거 조정은 가능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가 그만뒀으니까 함께 임명됐던 사람을 빠져나간 거로 계산하면 예. 정족수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 어떻든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상징적이거든요.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느냐 안 남냐는 건 어찌 보면 그 자체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이 쇄신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절한 타협
그 사이에 물 밑에서의 타협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이 당을 떠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로 타협을 하든지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진짜 이전 투구로 비춰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되면 진짜 서로 상처만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소금물인데 소금물판에 들어와서 한두 사람을 걸러낸다 그래서 그게 민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뭐 친박 인물이 됐든 임명진 위원장이 됐든 사실은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각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당이 12%, 새누리당이 12%,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이 6%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히 잘해서 고공행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민주당 속에 있는 그 소위 대선 후보군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또 이미지도 괜찮고 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의 지지도를 다 합치면 50%가 훨씬 넘는 60%에 가까운 그런 그 지지 뭐 합산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또 다른 당이 상대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반사 이익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비교적 다른 상대에 비해서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근데 더 잘해야 되겠죠. 네. 저도 한마디 하자면요. 그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이 40%는 당이 만들어지는 아마 최고의 지지율일 겁니다. 40%를 전후를 이제 얼마 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도 잘 나갈 때는 한 40% 원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가장 그 잘 나가는 이 당이 일당인 경우 보통 40% 정도 지지율을 보이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뭐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잘한다기보다는 사실 약간 반사적 측면 그런 게 큰 거죠. 이제 다른 당들이 못한 건데 새누리당은 최순실 농단 사태 일종의 공범으로 된 거 아닙니까? 공범에다가 또 분열까지 된 상황이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럼 잘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서의 정체성을 좀 못 찾은 게 있고 또 새정치를 부르짖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은 새정치와 구정치의 혼합인 것처럼 비춰지고 뭔가 하여튼 또 안보는 보수 그러는데 안보가 뭐 사드에 대해서는 가장 또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 가지로 정체성의 모습을 혼란을 가져오게 돼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의 그 지지가 다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지율 40%를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도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후보 선출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개성과 그 스타일이 있고 또 정체성이 분명한 분들이어서 지금 뭐 예비 경선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 경선이 치열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국민적인 흥행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출되는 후보는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더 갖기가 쉽겠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문재인 그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 대세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연초 뭐 모든 언론 지표에서 문재인 대표가 모든 삼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세적인 흐름으로 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갔든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되면 그것을 시너지화 시키는 노력 그리고 또 대세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그것을 더 대세로 굳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그 정당의 노력이 또 정치력이 얼마나 발휘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의 성패가 가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혁안 제시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혁안 제시한 거는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한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개혁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부 또 이 보수 정당 쪽에서는 뭐 대통령이 다 된 듯이 뭐 김치국물부터 별로 마시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저 지지율 1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선도 조기 대선으로 가정하자면 지금 4,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 소위 주요 공약들을 계속 제시할 시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뭐 국정원의 이런 국내 정보라든가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든가 그걸 이런 일종의 수사 기능 같은 경찰로 이전한다든가 그다음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든가 대통령 그 일정을 입사 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어떻든 충분히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중에 실현성이 좀 떨어지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 그러다가 또 공약해놓고 또 실제 집권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이거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자기는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온 준비된 후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도 곧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총장도 귀국해서 수많은 이제 이슈를 계속 제기해야 될 텐데 선두주자들끼리 계속 그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해가면서 계속 언론의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요즘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계속 그 공약이라든가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달리 굉장히 열심히 던지는 걸 보면서 야 이번에는 집권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걸 일단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편에 이 민주당의 개헌 저지 문건을 비판한 이 비문재인계 의원들에게 문자가 쏟아졌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제를 좀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거 네. 어떤 일인가요? 뭐 문재인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또 다른 그 입장에 있더라도 배려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호소를 했죠. 예. 저는 뭐 당연히 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 생각이 다른 점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고 특히 소수의 의견을 얼마만큼 배려하느냐의 수준과 정도가 민주주의 성숙도의 수준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위 자해적으로 무리하게 지나치게 나가서 비판을 하게 되면 또 감정을 상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내부의 비판이 서로가 금도를 가지고 서로 그 이른바 그 내부반에 수리탄을 던진다라는 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 자해적 비난은 가급적 삼가하면서 건강한 비판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일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국 후에 세월호 참사 현장인 팽목항, 광주, 뭐 봉화마을 이렇게 동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동선을 통해서 좀 이후 플랜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예. 이제 귀국하면 첫 번째 동선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러한 국정 운영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네.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 행보를 통해서 거기 가서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방문하는 곳을 보면 이제 소위 팽목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양숙 여사를 이제 찾고 이제 그다음 봉화마을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반기문 총장은 일단 현재 귀국하면은 새누리당의 원래 친박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색채는 띄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고,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든가 친박 인사들과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예. 지금 이 행보를 보면 뭔가 이 중도 또는 이 제3지대 후보, 야권은 이미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중도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미 던진 것 중에 정치 대통합을 하겠다. 예.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념, 계층의 이런 것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걸 이미 던졌었고 그다음 소통을 하겠다. 이거 왜 지금 현재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외교 안보야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 동북아 정세는 자기 전문가로서 많이 하겠지만 과연 사회 경제적인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이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해결할 능력이라든가 그 관심이 있었느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 팽목항 방문이라는 건 이런 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이런 거에서
유엔 때도 보면 자기 이제 자문 교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세계적 빈곤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자문 교수들하고 이제 그런 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와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제시하고 또 이제 그 봉화마을 찾는 거는 뭐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될 때 그리고 유엔 또 외교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거기서 또 외교부 보좌관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예의 차원이고 또 그 우리 사회에서는 또 의리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도 전혀 인사도 안 하면 예. 참 의리 없이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 둥지를 떠나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나와서 또 대통령 욕심에 의리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해소해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요, 그 반기문 총장이 이제 팽목항을 방문을 하고 또 뭐 봉화도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누가 그 일정을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극정성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압니다. 예. 그건 세상이 다 알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참여정부의 매우 중요한 그 업적의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반기문 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가 한 번도 그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없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인권을 최우선해야 될 유엔 사무총장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았고 또 얼마 전 안희정 후보가 얘기했듯이 정말 신의와 의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거기 뭐 팽목항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뭐 권 여사한테 방문을 한다든지 네. 해서 국민들이 그걸 좋게 여겨질까? 저는 그 국민들을 너무 지금 방 총장께서 10년 동안 외국에 가 계시다 보니 국민들의 수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형 후보, 여권 후보라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 이 소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뭐 김대중, 김영삼 두 분 같은 분이 다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국민들이 거의 정치 구단 수준이 돼서 반기문 후보가 어떤 성격의 후보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종의 페이크 행보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네. 오히려 정직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당권 레이스에 막을 올렸고요. 네. 일단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이거는 보통 이제 선거라는 건 이변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정대로 예. 언론과 정치권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전 원내대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후보는 보면은 한 5사람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황주홍 의원도 나왔고 김영환 전 사무총장 전 의원도 나왔고 뭐 여러 5사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러나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과거 같으면 안철수 전 대표가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런 게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보듯이 안철수 전 대표의 보면 영향력이 상당히 장악력이 떨어진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도 그 주승용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호남 의원들의 이러한 어떤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결집하는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든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 후보는 여기 호남에서의 또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좀 유리한 고지를 일단 차지할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누구를 딱 직접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러나 변수들은 남아 있죠. 다른 사람 후보들끼리 연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 제가 볼 때 이번 탄핵 국면을 보면은요. 예. 이 박지원 패러독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탄핵 국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라면서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누가 얘기해도 안철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한없이 지금 떨어진 그런 결과가 있어서 박지원 대표가 이번에 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여전히 박지원 패러독스가 적용이 될런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